언니, 어머니 재산은 친자식인 우리가 받는 게 맞죠? 시누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20년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3일째 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언이 공개되는데 저는 김현숙, 올해 55입니다. 결혼한 지 25해가 됐고 그중 20해를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죽을 끓였고 밤 11시엔 어머니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병원 갈 때도 머리 감기실 때도 손톱 깎을 때도 제가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현수가 너는 내 친딸보다 낫다. 어머니는 가끔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저 칭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어머니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어머니는 들것에 실려 나가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각오라니 무슨 각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현숙이에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약하게 쥐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남편은 회사에 있다가 부랴부랴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나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시누이는 둘이었습니다. 큰 시누이 박미선은 50셋, 작은 시누이 박미경은 50이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잘 살았고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비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두 시누이는 평소답지 않게 빠르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작은 시누이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그들은 병실로 뛰어들어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딸들 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안 오셔도 역시 친자식은 다르구나. 하지만 제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언니,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요? 네? 어머니 상태가 이러신데 당연히 병원비 준비해야 되잖아요. 빨리 말해봐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위독하신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통장 이야기라니. 언니,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어머니 상태가. 뭐가 나중이야? 지금 당장 필요한 거라고.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친딸이니까 어머니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온 건지. 어머니는 일주일간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병원을 지켰습니다. 간이 침대를 빌려서 복도에서 잤고 어머니 상태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바로 달려갔습니다. 시누이들은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어머니 얼굴 보고는 금방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한테 계속 물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어디 있대? 어머니 집 열쇠는? 어머니 명의 재산이 뭐가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어머니께서 직접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일곱째 날 밤 어머니의 의식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저는 급히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 현숙이에요. 어머니는 힘들게 눈을 뜨시고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끼고 계시던 금반지를 천천히 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에 끼워주셨습니다. 현수가. 네, 어머니. 미안하다. 네가 고생 많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현수가, 너는 내 진짜 딸이다. 어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어머니는 다시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달려왔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후 9시 35분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에 끼워주신 금반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시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큰 시누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고 어머니를 보더니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딸들 보고 가셔야죠. 작은 시누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들의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큰 시누이는 울면서도 제 손을 힐끔힐끔 쳐다봤거든요. 제 손에 끼워진 어머니의 금반지를 보면서 말입니다. 장례식장은 북적였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알고 지내시던 분들, 동네 이웃들, 아버지 친구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조문을 오셨습니다. 상주는 시누이 두 분이었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아서 조문객들에게 절을 받았습니다. 저는 안쪽 구석에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20해를 모신 며느리가 상주도 아니고 심지어 조문객 앞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현숙 씨 아니에요?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아, 할 일이 많아서요. 아니, 현숙 씨가 얼마나 어머님 모셨는데 상주는 왜 안 하세요?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 컸는지 큰 시누이가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주는 친자식이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가족이긴 하지만 법적으론 반계니까요. 조문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론 저를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차가운 물에 시렸지만 제 마음보다는 덜 차가웠습니다. 장례 이틀째 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빈소가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서 혼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 그리고 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 그건 아내가 관리하고 있어. 뭐, 며느리가? 큰 시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언니는 법적으로 남이야. 친자식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근데 누나, 아내가 20해 동안 어머니 모신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뭐, 그건 며느리 도리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작은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머니 집이 지금 시세로 얼마인지 알아? 최소 4억은 돼. 거기다 예금까지 합치면 5억은 넘을 거야. 그걸 며느리한테 줄 수는 없잖아. 근데
누나들,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받아. 배우자 없고 자식들이 받는 거라고. 며느리는 한 푼도 못 받아. 큰 시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지금 당장 언니한테 통장이랑 도장 받아와.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얘기할 거야. 저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팔짱을 끼고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누나들, 내가 얘기해 볼게.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5해를 함께 산 남편이 끝까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큰 시누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언니, 잠깐 나와봐요. 저는 시누이를 따라 빈소 밖 복도로 나갔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집 열쇠 주세요. 네? 어머니 집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관리할 거니까 열쇠 내놓으세요. 언니, 그건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장례도 아직 안 끝났는데. 작은 시누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뭐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재산은 법적으로 친자식인 우리가 받는 거예요. 며느리는 상속권 없어요. 전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마 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예요? 큰 시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언니가 20해 동안 어머니 모신 건 우리도 알아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그건 며느리 도리 아니에요?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작은 시누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언니도 어머니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혜택 본 거 있잖아요. 관리비도 안 냈고 생활비도 어머니가 대주셨고 그 정도면 충분히 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 생활비는 제가 더 많이 냈습니다. 관리비도 공과금도 식비도 모두 제 돈으로 냈습니다. 어머니는 연금으로 병원비만 쓰셨고 나머지는 전부 저한테 나중에 네가 써라 라며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어머니 명의 통장에 그대로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공짜로 살았다고요? 언니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됐어요. 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큰 시누이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열쇠 주세요. 안 주면 자물쇠 바꿀 거예요. 어차피 집은 우리 거니까. 저는 가방에서 천천히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손에 놓았습니다. 큰 시누이가 열쇠를 받아들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래야 말이 통하지. 언니도 이제 알아들었으면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도 내일까지 가져와요. 알았죠? 두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20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머니가 제 손에 끼워주신 금반지가 손가락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어머니는 납골당에 모셔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위파의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현숙이가 항상 기억할게요. 그런데 제 뒤에서 작은 시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딸들이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시누이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조문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명절에도 안 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효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도 이미 젖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누나들이 그러는데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좀.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누나들 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누나들 말이 맞잖아. 25해를 살았는데 당신은 끝까지 제 편이 아니네요. 여보, 그게 무슨.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끼워주신 금반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임종 직전에 미안하다고 하셨을까? 어머니는 뭘 알고 계셨던 걸까?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봉투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봉투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중요한 서류는 절대 옷장에 넣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집 열쇠는 시누이들한테 줬지만 제게는 아직 비상 열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뭐라고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저는 우산도 없이 그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시누이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아직 집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장 맨 뒤 담요 밑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현숙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현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네가 20해 동안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었어. 새벽마다 일어나 죽 끓이는 소리, 밤마다 내 손발 주무르는 손길, 병원 갈 때마다 부축해주던 너의 팔. 엄마가 다 느꼈단다. 내 딸들이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다 봤어.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돈만 달라고 하는 모습.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팠단다. 그래서 엄마가 준비해뒀어. 이 명함에 있는 변호사님한테 연락해. 엄마가 남긴 게 있어. 현수가 너는 내 진짜 딸이야. 사랑한다.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당한 모든 것을, 제가 참은 모든 것을. 저는 봉투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희. 변호사 이정훈. 저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영정사진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지켜볼게요. 어머니가 남기신 뜻을.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무법인 정희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박순자 어머니께서. 아, 김현숙 씨.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후 2시에 오시죠. 주소는? 저는 급하게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법무법인은 시내 중심가 빌딩 7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잘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20해 동안 살림만 하다 보니 이렇게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일어나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김현숙 씨, 맞으시죠? 이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변호사님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현숙 씨, 우선 박순자 어르신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3년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3년 전이요? 네. 그때 이미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변호사님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유언장이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유언장.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 김현숙에게 상속한다. 서울시 구 동 아파트 시세 약 4억 원. 은행 예금 통장 잔액 전액 약 1억 2천만 원. 기타 동산 일체. 둘째, 나의 딸 박미선, 박미경에게는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셋째,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상속권을 박탈한다. 2022년 3월 15일 유언자 박순자 인 공증인 인. 저는 유언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유효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공증까지 받았으니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반발하겠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파일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박순자 어르신께서 지난 3년간 녹음하신 파일들입니다.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하나만 들어보시죠. 클릭 소리와 함께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큰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돈 좀 줘. 미선아, 지난번에 준 게 500만 원이었는데. 그게 뭐 어때? 엄마 돈 많잖아. 빨리 줘. 근데 딸아, 엄마 병원비도 있고. 엄마는 말이 많아. 현숙이 언니가 다 해주잖아. 엄마는 그냥 돈만 주면 돼. 하지만 아, 진짜 안 줄 거면 됐어. 다음부터 명절에도 안 올 거야. 그럴 거지? 알았다. 줄게. 그래, 엄마. 통장 어디 있어? 녹음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녹음이 몇 개나 있나요? 23개입니다. 23개요? 네. 박순자 어르신께서는 딸분들이 올 때마다 녹음하셨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으로요. 변호사님이 다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시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학원 빚이 3천만 원인데 도와줘. 미경아, 엄마가 지난번에도 2천만 원 줬잖니.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이번에 안 갚으면 학원 문 닫아. 근데 딸아, 엄마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에이, 엄마.
어차피 나중에 엄마 재산 우리가 다 받을 거잖아.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현숙이 언니가 엄마 모시면서 얼마나 챙겨 먹었겠어? 엄마 연금이랑 그런 거 다 언니가 쓰잖아. 아니야, 현숙이는 그런 애가. 엄마는 너무 순진해. 여튼 나 돈 필요하니까 빨리 줘.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변호사님, 어머니가 왜 이런 걸 녹음하신 거예요? 김현숙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내 딸들이 현숙이를 괴롭힐 게 뻔하다. 그래서 현숙이를 지킬 무기를 만들어두고 싶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저를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법정에서 낭독될 예정입니다. 편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송을 씨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순자는 이 편지를 유언장과 함께 남긴다. 내 딸 박미선과 박미경에게. 너희들은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명절에 제대로 오지 않았다. 내 생일도 잊어버렸고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 찾아올 때는 언제나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다. 나는 그게 너무 슬펐다. 하지만 며느리 현숙이는 달랐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내 죽을 끓여줬다. 밤마다 내 손발을 주물러줬다. 병원 갈 때마다 부축해줬고 머리도 감겨줬다. 내가 아플 때마다 밤을 새워 간호해줬다. 너희 친딸들이 해주지 않은 모든 걸 현숙이가 해줬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내 재산은 진짜 딸인 현숙이에게 주겠다고. 너희들이 억울하다면 지난 20해를 돌아보거라. 너희들이 엄마한테 무엇을 해줬는지. 박순자.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김현숙 씨, 울지 마세요. 어르신께서 남기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유언장을 공개하나요? 유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은 49자에 때 하는데 그게 언제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날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시누이들이 난리를 칠 텐데. 그럴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은 정의로운 사람 편입니다. 변호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씨,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요? 어르신께서 집안에 CCTV를 설치하셨습니다. CCTV요? 네. 1년 전부터요. 몰래 설치하신 겁니다. 왜요? 딸분들이 어르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님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 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큰 시누이가 어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미선아, 엄마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에이, 맨날 아프다고만 하네. 그럼 배달시켜 먹어. 배달 음식은 소화가 안 돼서. 아, 진짜 귀찮아. 엄마, 나 바쁘단 말이야. 큰 시누이가 짜증을 내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나 갈게. 현숙이 언니한테 전화해서 밥 해달라고 해. 미선아, 현숙이도 오늘 일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튼 나 간다. 큰 시누이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소파에 혼자 앉아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영상이 더 있나요?
15개 정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딸분들이 어르신을 방치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장면들이요. 변호사님, 이것도 법정에서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김현숙 씨, 변호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각오하세요. 전쟁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깁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싸울 준비가 됐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무기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응, 볼일 좀 봤어. 무슨 일인데? 당신은 몰라도 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문 밖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가 끼워주신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지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날이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머니의 뜻을 꼭 이루겠습니다. 며칠 후 큰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49자에 때 오시죠? 네. 그때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가져와요. 이제 우리가 받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니, 괜한 욕심 부리지 마요. 어차피 법적으로 언니는 한 푼도 못 받아요. 네, 알겠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만족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날 누가 웃을지 두고 봅시다. 49자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시누이들의 반응이, 남편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숙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지금 서에 한번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요? 새벽인데요? 긴급한 사안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소장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고소장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출석 요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오늘 오전에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고소장이라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9시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님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현숙 씨, 박미선, 박미경 씨가 당신을 고소했습니다. 저를요? 무슨 이유로요? 시어머니 재산 횡령 혐의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횡령이요? 제가 뭘 횡령했다는 거죠? 고소장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소인 김현숙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박순자를 이용하여 통장과 도장을 빼돌리고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고 병원 가자고 하면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될 것입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고소장 내용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형사님,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저는 20해 동안 어머니를 모셨어요. 밤낮으로 간호했고 병원도 제가 다 모셔갔어요. 어떻게 제가 어머니를 학대했다고? 증거가 있습니까? 네? 김현숙 씨가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증거 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라니. 제가 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증거로 남깁니까? 형사님, 증인들이 있어요. 동네 이웃들, 병원 사람들. 고소인 측에서도 증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누구요? 이웃 주민 몇 분이라고 하네요. 그분들 진술에 의하면 김현숙 씨가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합니다. 그건 어머니가 위험한 행동을 하셔서 제지하려고. 일단 조사는 해야 합니다. 양측 진술을 다 들어봐야 하니까요. 형사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누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밖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였습니다. 언니, 나 좀 봐요. 큰 시누이가 차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경찰서까지 오시느라 수고했어요.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 범죄자를 신고한 거죠.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큰 시누이가 팔짱을 꼈습니다. 언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머니 통장에서 얼마나 빼돌렸어요? 전 한 푼도 안 썼어요. 거짓말 마요. 20해 동안 어머니랑 살면서 한 푼도 안 썼다고? 누가 믿겠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됐어요. 어차피 곧 밝혀질 거니까. 큰 시누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류에는 민사소송 제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변호사 선임했어요. 대형 법무법인이에요. 언니가 어머니한테서 횡령한 돈 전부 토해내야 될 거예요. 저는 횡령한 게 없다니까요. 그건 법정에서 증명하세요. 아, 참고로 우리 증인 5명 준비했어요. 전부 언니가 어머니 학대한 거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큰 시누이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증인이 5명인데. 언니, 현실을 좀 봐요. 우리는 친자식이에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고요. 근데 언니는 뭐예요? 그냥 며느리잖아요. 작은 시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어차피 법정 가면 우리가 이겨요.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대요. 그러니까 언니가 가진 통장이랑 도장 지금 내놓으면 우리도 고소 취하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내놓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시누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누이들이 준비한 증인이 5명이라니. 아마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시누이들이 저를 경찰에 고소했어요. 횡령 혐의로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대요. 증인도 5명이나 준비했대요. 김현숙 씨, 진정하세요.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49자회 때 모든 걸 공개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네. 그리고 김현숙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누나들한테 전화 왔어. 뭐래? 당신이 경찰 조사 받았다며? 어머니 재산 횡령 혐의로? 그건, 여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이 저를 째려봤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당신이 어머니 잘 모실 거라고. 근데 이게 뭐야? 당신도 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누나들이 증거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면 왜 증인이 5명이나 있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얘기해. 어머니 통장에서 얼마나 뺐어? 나는 한 푼도 안 뺐다고. 그럼 통장 잔액이 왜 이렇게 줄어든 거야? 누나들이 확인해 봤는데 최근 3년간 5천만 원이 빠져나갔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5천만 원은 제가 어머니 병원비로 쓴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여러 번 입원하셨고 그때마다 저는 제 돈을 보태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제 돈으로 채운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못 믿겠어. 당신이 날 못 믿는다고? 그래. 25해를 살았지만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의심했습니다. 25해를 함께 산 사람이 끝까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끼워주신 금반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진실이 밝혀지고 시누이들의 거짓말이 드러날 겁니다. 저는 반지를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내일까지만 참자.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다음 날 아침 49제가 열리는 절에 도착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저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오셨네요. 오늘 통장이랑 도장 가져왔죠? 아직이요. 아직? 언니, 장난해요? 우리 변호사도 오는데? 저도 변호사 모셔왔어요. 그 순간 시누이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언니가 무슨 변호사를? 그때 절 입구에서 이정훈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김현숙 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셨어요. 시누이들이 변호사님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제 변호사님이세요. 큰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가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그건 언니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 절에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유족분들, 이제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모두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위패가 법당 앞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스님이 독경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위패를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에요. 오늘 어머니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법회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법회가 끝나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유족분들께서 고인의 뜻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물러나시고 법당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남편, 그리고 저, 그리고 양쪽 변호사님들. 큰 시누이 옆에는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로고가 선명한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큰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 재산 정리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큰 신우이 옆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법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 박순자 씨의 법정 상속인은 자녀인 박미선 씨와 박미경 씨입니다. 그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인 김현숙 씨는 법적 상속권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정훈 변호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유언장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유언장요? 큰 신우이의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얘긴가요? 그런 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지금 보여드리죠. 이정훈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쳐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고인 박순자 씨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까지 받은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입니다. 시누이들이 유언장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 시누이가 유언장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읽던 큰 시누이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작은 시누이도 옆에서 유언장을 함께 봤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어머니가 전 재산을 현숙이 언니한테 준다고? 큰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절대 어머니가 쓴 게 아니야. 조작이야. 조작이라니요? 이정훈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3년 전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습니다. 공증인의 서명도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3년 전부터 치매가 있었어요. 작은 시누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다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요? 네. 고인께서 3년 전 치매가 있었다는 의학적 증거 말입니다. 시누이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3년 전 고인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기록입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인은 당시 치매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큰 시누이의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큰 시누이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 이건 현숙이 언니가 어머니를 협박한 거예요. 협박이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머니가 이런 유언장을 쓸 리가 없어요. 큰 시누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언니, 솔직하게 말해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협박한 거죠?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저는 유언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말도 안 돼.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유언장을 쓸 리가 없다고. 그때 이정훈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보시죠.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변호사님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송을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순자는 이 편지를 유언장과 함께 남긴다. 내 딸 박미선과 박미경에게. 너희들은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명절에 제대로 오지 않았다. 내 생일도 잊어버렸고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 찾아올 때는 언제나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슬펐다. 하지만
며느리 현숙이는 달랐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내 죽을 끓여줬다. 밤마다 내 손발을 주물러줬다. 병원 갈 때마다 부축해줬고 머리도 감겨줬다. 내가 아플 때마다 밤을 새워 간호해줬다. 저는 편지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너희 친딸들이 해주지 않은 모든 걸 현숙이가 해줬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내 재산은 진짜 딸인 현숙이에게 주겠다고. 너희들이 억울하다면 지난 20해를 돌아보거라. 너희들이 엄마한테 무엇을 해줬는지. 박순자. 변호사님이 편지를 다 읽고 내려놓으셨습니다. 법당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큰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쓴 게 아니야. 필적 감정도 받았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필적 감정 결과서입니다. 고인의 필적이 맞다고 확인됐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꺼내셨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큰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입니다.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고인께서는 지난 3년간 딸분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셨습니다. 녹음이요? 네. 총 23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몇 개만 들어보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선아, 지난번에 준 게 500만 원이었는데. 그게 뭐 어때? 엄마 돈 많잖아. 빨리 줘. 근데 딸아, 엄마 병원비도 있고. 엄마는 말이 많아. 현숙이 언니가 다 해주잖아. 엄마는 그냥 돈만 주면 돼. 큰 시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변호사님이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지난번에도 2천만 원 줬잖니.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이번에 안 갚으면 학원 문 닫아. 근데 딸아, 엄마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에이, 엄마. 어차피 나중에 엄마 재산 우리가 다 받을 거잖아.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해. 작은 시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변호사님이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밥은 왜 안 먹여? 미선아, 엄마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에이, 맨날 아프다고만 하네. 그럼 배달시켜 먹어. 배달 음식은 소화가 안 돼서. 아, 진짜 귀찮아. 엄마, 나 바쁘단 말이야.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제야 남편도 진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닫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20개의 파일이 더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입니다. 큰 시누이의 변호사가 난처한 표칭으로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하신가요? 이정훈 변호사님이 USB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보시죠. CCTV 영상입니다. CCTV요? 네. 고인께서는 1년 전부터 집안에 CCTV를 설치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큰 시누이가 어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미선아, 엄마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에이, 맨날 아프다고만 하네. 그럼 배달 시켜 먹어. 배달 음식은 소화가 안 돼서. 아, 진짜 귀찮아. 엄마, 나 바쁘단 말이야. 그럼 나 갈게. 현숙이 언니한테 전화해서 밥 해달라고 해. 화면 속 큰 시누이가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혼자 앉아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신우이였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 돈 좀 찾아야 되는데. 미경아, 지난주에도 100만 원 줬잖니. 그게 벌써 다 떨어졌어. 빨리 줘. 근데 딸아, 엄마 다음 달 병원비는 현숙이 언니가 내주면 되잖아. 엄마, 말 많이 하지 말고 통장이나 줘. 작은 신우이가 어머니 방에서 통장을 찾아 가져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큰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걸 왜냐고요? 이정훈 변호사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현숙 씨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인께서는 돌아가신 후 딸분들이 며느리를 괴롭힐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를 남겨두신 겁니다. 큰 신우이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큰 신우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현숙이 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뭘 했는데요. 어머니를 이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다니. 언니, 어머니를 이용한 건 누구예요?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할 동안 명절에도 안 오고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같이 간 적 있어요? 저는 매일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죽 끓이고 밤에 손발 주물러 드리고 병원 갈 때마다 모시고 갔어요. 그게 제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언니들은 그 시간에 뭘 했어요? 돈 달라고만 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타나서 재산 얘기부터 했잖아요. 큰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신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고인의 유언 집행을 마치겠습니다. 법적으로 이의가 있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만 승소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큰 신우이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송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어머니 위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끝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당을 나오는데 큰 신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뭐예요? 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큰 신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언니,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네? 큰 신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재산 좀 나눠줘요. 작은 신우이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어머니 자식이에요. 한 푼도 못 받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저는 두 신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일어나세요. 언니, 정말 한 푼도 못 준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 뜻을 따를 뿐이에요. 언니, 큰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못했어도 그래도 어머니 친자식인데. 그럼 그동안 왜 친자식답게 안 했어요? 그건 이제 와서 친자식 운운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이미 판단하셨어요. 누가 진짜 딸인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미안해. 뭐가요? 내가 당신을 의심한 거. 누나들 말만 믿고.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25해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시누이들이 저를 괴롭힐 때도, 경찰서 갈 때도, 당신은 항상 누나들 편이었어요. 그건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이혼하고 싶어요.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25번 드렸어요. 25해 동안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일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게요. 여보.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한참을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정훈 변호사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남편이 저를 믿지 않았어요. 시누이들 편만 들었고요. 그 정도로는 이혼 사유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 이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분이 동의하시면.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숙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미선 씨 친구인데요. 급하게 연락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박미선 씨가 지금 큰일 났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박미선 씨가 오늘 아침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뭐라고요? 가족분들한테 연락이 안 돼서. 김현숙 씨 번호를 겨우 찾았어요. 저는 변호사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세요? 큰 시누이가 병원에 실려갔대요. 어서 가보세요. 저는 급히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큰 시누이의 친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현숙 씨 맞으시죠? 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위세척하고 지금 안정 중이에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미선이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갔더니 수면제 통이 비어 있고 미선이가 의식을 잃어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네, 가족이시니까 들어가셔도 될 거예요. 저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큰 시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큰 시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언니,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큰 시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이혼하겠대요. 제가 사업자금으로 남편 돈을 몰래 썼거든요. 그게 3천만 원인데 이제 갚을 수도 없고. 자식들도 저한테 실망했어요. 할머니 재산 받을 거라고 자랑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애들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큰 시누이가 흐느꼈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가족도, 자존심도.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니요. 언니가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그렇게 안 쓰셨을 거예요. 알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큰 시누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3천만 원만,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언니, 어머니께서 언니한테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뜻을 따를 거예요. 언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큰 시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작은 시누이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알고 왔어요? 큰언니 친구한테 연락받았어요. 작은 시누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우리 큰언니 정말 불쌍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작은 언니도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해요. 언니도 돈 빌리러 온 거잖아요. 작은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 학원이 다음 달에 문 닫게 됐어요. 빚이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요? 언니, 제발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니, 3천만 원만이라도. 안 돼요. 언니, 어머니께서 언니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말씀을 지킬 거예요. 언니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작은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착한 척 하더니 결국 돈 때문이었네요. 어머니 재산 혼자 다 먹으려고. 착한 척이요. 저는 작은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20해 동안 어머니를 모셨어요. 착한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셨어요. 그래봤자 남의 엄마잖아요. 남의 엄마를 20해 동안 모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언니들은 친엄마를 20해 동안 방치했잖아요. 그러고도 재산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작은 시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작은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두고 봐요. 언니도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갈게. 네? 여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이혼 서류 보내면 도장 찍을게.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 많이 했다는 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누나들이 당신 괴롭힐 때도 나는 당신 편을 안 들었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미안해. 남편이 짐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25해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받았지만 가족은 모두 잃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결말일까요?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가 끼워주신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며칠 후 큰 시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제가 법정에 갈게요. 어머니 유언장 무효 소송 제기할 거예요. 언니가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법정에서 봐요. 저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또 법정에 가야 하나.
끝날 것 같았던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 저는 이정훈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큰 시누이가 소송 제기한대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제가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증거를 찾았대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거짓 증거일 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정말요? 네. 법은 정의로운 사람 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어떤 거짓말을 준비했을지, 어떤 증인을 매수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제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어머니, 저를 지켜주세요. 한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저와 이정훈 변호사님이 한쪽에 앉았고 시누이들과 그들의 변호사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동네 이웃들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시죠. 시누이들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명백한 재산 탈취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 김현숙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시어머니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원고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흰 가운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증인, 본인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요양병원 원장 최민수입니다. 고인 박순자 씨를 아십니까? 네. 3년 전부터 진료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 허리가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몇 번 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변호사님을 봤습니다.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메모를 하고 계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요? 네.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가 보였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할 만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년 전 당시 고인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큰 시누이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판사님이 해머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시죠. 피고 측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이정훈 변호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증인, 고인을 몇 번이나 진료하셨습니까? 3번입니다. 딱 3번요? 네. 3번의 진료로 치매를 진단하셨다는 건가요? 네, 증상이 명확했습니다. 그럼 진단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아니요. 왜 작성하지 않으셨죠? 고인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네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기 고인께서 다른 병원에서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서입니다. 고인에게 치매 증상은 전혀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증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증인, 혹시 원고 측으로부터 돈을 받으신 건 아닙니까? 그런 건 대답하시죠. 증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증인, 위증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중하게 대답하시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판사님이 해머를 쳤습니다. 증인, 앉으시죠. 원고 측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시누이들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잠깐만요. 없으면 피고 측 변호인 증거를 제시하시죠. 이정훈 변호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여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증인, 본인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박순자 어르신 댁 옆집에 사는 이영숙입니다. 고인을 잘 아셨습니까? 네. 15년을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고인과 피고 김현숙 씨의 관계를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봤죠. 이웃 이영숙 씨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현숙 씨는 정말 효자였어요. 매일 새벽마다 어르신 집에 가서 죽 끓여드리고 밤에는 산책도 시켜드리고 원고인 딸분들은요. 딸들은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했어요. 명절에도 안 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럼 고인께서 치매가 있었다고 보셨습니까? 치매요? 전혀요.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저랑 화투도 치시고 동네 소식도 잘 아셨어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인, 고인께서 며느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늘 자랑하셨어요. 우리 현숙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 친딸보다 낫다고요. 고인께서 딸분들에 대해서는요. 이영숙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서운해 하셨어요. 내 딸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돈 달라고 할 때만 온다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시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피고가 고인을 학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요? 말도 안 돼요. 이영숙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숙 씨가 어르신한테 소리 지르는 걸 본 적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르신이 위험한 행동을 하실 때 말리려고 한 거예요. 겨울에 얇은 옷만 입고 밖에 나가시려고 할 때,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실 때, 그럴 때 현숙 씨가 급하게 말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시면서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피고 측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던 날 공증 사무실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공증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책상에 앉아 계셨고 공증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물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지금 작성하시는 유언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며느리 김현숙에게 상속하신다는 게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딸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 혹시 누군가의 강요나 협박을 받으신 건 아닙니까? 아니요. 제 자유의지입니다. 공증인이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 딸들은 20해 동안 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현숙이는 매일 저를 돌봤습니다. 진짜 딸은 현숙이입니다. 확실하신 겁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 안 합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고인의 의사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원고 측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시누이들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잠시 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10분 후 판사님이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 박미선, 박미경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조용히 하시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셨습니다. 고인 박순자 씨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유의지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고 영상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하지만 또한 원고 측이 제시한 치매 진단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시기 대학병원 검진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판사님이 시누이들을 보셨습니다. 더 나아가 증인 이영숙 씨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들은 수십 년간 고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김현숙 씨는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판사님이 해머를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고인의 유언을 존중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재판장님, 큰 시누이가 소리쳤지만 판사님은 해머를 내리쳤습니다. 패정.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마침내 이겼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김현숙 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큰 시누이가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걸으려 했습니다. 그때 큰 시누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언니, 일어나세요.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이라도. 저는 큰 시누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언니, 이제 끝났어요. 법원도 판결했어요. 언니? 언니들,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원하신 거예요. 저는 시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언니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모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반성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겼어요. 어머니의 뜻을 지켰어요. 이제는 평화롭게 쉬실 수 있겠죠?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판에서 이겼어요. 어머니의 뜻을 지켰어요. 저는 어머니 산소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시누이들이 그렇게 빌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줬어야 했나요?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혼자예요. 남편도 떠났고 시누이들과도 원수가 됐어요. 집도 크고 재산도 많지만 혼자예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가방에서 어머니가 끼워주신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지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 반지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제 손에 끼워주시면서 너는 내 진짜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때 어디선가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너는 잘했어. 이제 네 인생을 살아.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죠. 20해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으니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마지막으로 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 잘 살게요. 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사셨던 집이라 물건이 많았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펼쳐보니 어린 시절 시누이들 사진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어린 딸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아이들도 어머니를 사랑했겠죠. 언젠가는 효도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욕심이 생기고 바빠지고 어머니는 점점 멀어졌겠죠. 저는 한숨을 쉬며 앨범을 닫았습니다. 그때 앨범 뒤에서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숙에게. 어머니의 송을 씌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현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모든 게 끝났겠구나. 재판도 끝났고 내 딸들과도 많이 싸웠겠지. 현수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구나. 사실 엄마도 고민했단다. 내 딸들이 비록 나한테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하지만 엄마는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20해 동안 나를 모신 너와 20해 동안 나를 외면한 내 딸들. 누가 더 내 재산을 받아야 하는지는 명확했단다. 현수가, 네가 혹시 냉정했다고 자책하고 있다면 그러지 마.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너는 그저 엄마의 뜻을 따른 것뿐이야. 그리고 현수가, 부탁이 하나 있어.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 20해 동안 남의 엄마를 모시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 엄마가 남긴 재산으로 네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현수가, 사랑한다. 너는 내 진짜 딸이야.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자책할까봐, 제가 외로울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요? 사실 꿈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런 카페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꿈은 잊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카페 한번 해볼까요?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래 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저는 시골 작은 마을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순잔의 정원으로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딴 카페였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들판이 보였고 마당에는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카페 벽에는 어머니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가 제게 끼워주신 금반지를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오픈 첫날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누구래? 아,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커피 맛있네요. 저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카페를 연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현숙이 언니. 작은 신우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언니가 이쪽으로 왔다고. 작은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앉아도 될까요? 앉으세요. 저는 작은 신우이 앞에 커피를 내렸습니다. 작은 신우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저 사과하러 왔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언니한테,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작은 신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학원은 문 닫았어요. 빚도 못 갚고, 남편도 저한테 실망했고, 제 인생이 엉망이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제 자업자득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했다면, 제가 언니한테 잘했다면 이렇게 안 됐겠죠. 작은 신우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제 돌 때 주신 금팔찌예요. 제가 가진 유일한 어머니 유품이에요. 작은 신우이가 상자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언니,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언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작은 언니, 이건, 아니, 받아주세요. 제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낡은 금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때가 묻은 팔찌였습니다. 언니, 저 이제 갈게요. 언니 앞에 더 이상 얼굴 들 수가 없어서요. 작은 신우이가 일어섰습니다. 작은 언니. 네? 커피 다 마시고 가세요. 작은 신우이가 저를 봤습니다. 언니. 앉으세요. 제가 샌드위치도 하나 드릴게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신우이 앞에 샌드위치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많이 야위셨네요. 밥 잘 안 드시죠? 네.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작은 신우이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작은 신우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언니, 이제라도 잘 사세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작은 신우이는 샌드위치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언니, 가끔 여기 와도 될까요? 언제든지 오세요. 고마워요, 언니. 작은 신우이가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작은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커피랑 샌드위치를 대접했어요. 저는 작은 신우이가 준 금팔찌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억하세요. 작은 신우이 돌 때 주신 팔찌래요. 팔찌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신우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재산을 나눠줬어야 했을까요?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 뜻을 지켰어요. 어머니께서 주신 재산으로 이렇게 카페도 열었고요. 저는 팔찌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팔찌는 카페에 걸어둘게요. 어머니 반지 옆에요. 그러면 어머니와 신우이가 함께 있는 것 같잖아요. 저는 어머니 산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 잘 살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셔서 화투도 치시고 젊은 사람들은 커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이 열리고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에요. 전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고마워. 저는 남편 앞에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미경이한테 들었어. 여기서 카페 한다고. 그렇군요. 남편이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좋네. 너한테 잘 어울려. 고마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알아. 늦은 거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남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 그동안 많이 후회했어. 내가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여보, 나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렇겠지.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당신도 새로운 인생 사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고 싶어요. 알았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여보, 한 가지만 알아줘. 나 정말 당신 사랑했어. 저도 알아요. 근데 사랑만으론 부족했나 봐. 용기가 없었어. 당신 편을 들 용기가. 남편이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말했습니다. 행복해 여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당신도요. 남편이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닫고 마당 정원에 앉았습니다. 정원에는 제가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끼워주신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전 남편이 왔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거절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혼자예요.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고.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요, 어머니. 전 행복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0해 동안은 남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요. 저는 정원의 꽃들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어머니가 주신 자유로 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별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진짜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저한테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저는 금반지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오늘로 어머니가 떠나신 지 1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시누이들과 싸웠고 법정에도 갔고 남편과도 헤어졌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어머니의 뜻을 지켰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선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어머니가 항상 내 곁에 계신다. 내 손가락의 금반지처럼, 내 카페 벽의 사진처럼, 내 마음속 추억처럼.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진짜 딸이 되어 행복합니다. 현숙. 저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현수가, 잘했어. 너는 내 자랑이야. 어머니, 이제 행복해라. 네가 행복한 게
엄마는 제일 기쁘단다. 어머니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신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영원히 계실 테니까요.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순잔의 정원은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저는 카페 옆에 작은 베이커리도 열었습니다. 직원도 3명 고용했고 매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가끔 카페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큰 시누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멀리서 카페를 바라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준비됐을 때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머니 산소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돌봤습니다. 산소 주변에 꽃을 심었고 벤치도 하나 놓았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젊은 여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경험이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꼭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왜요? 그 여자가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따뜻해요. 마치 엄마 품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 여자는 저의 첫 직원이 됐고 지금은 카페 매니저가 됐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유언장을 안 남기셨다면, 만약 시누이들이 재산을 받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좁은 아파트에서 남편 눈치 보며 살았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어머니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고마워요.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언제나 웃고 계십니다. 진짜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미소로.